안녕하세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일본 잘했다라고 하는 언론은 대놓고는 없습니다만 네.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그 강도는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르죠. 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경제보복 이후 나온 그 신문의 사설과 주요 내용을 비교해 봤더니요. 대부분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태도를 먼저 보입니다. 그렇죠. 경향신문은 금지선을 넘는 망동이다. 동아일보는 자충수, 조선일보는 부당하고 치졸한 조치, 중앙일보는 옹졸하다. 한겨레도 졸렬한 보복 조치라고 표현했거든요. 예. 그런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2일 사설에서 한국 정부 역시 아베 정권의 무책임한 행태에 상응해 한일 관계 악화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비판을 명키 어렵다. 이렇게 그랬죠. 양비론을 펴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선일보도 2일 사설에서 한국 정부는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할 사태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중앙일보도 같은 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과연 우리 정부는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양비론을 펼친 신문은 조선일보인데요. 조선일보는 7월 4일 사설란을 보면 아예 위아래로 위에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 그리고 아래는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을 나란히 실었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제목이 전략적 침묵한다는 청와대 무능 무책임일 뿐이었는데요. 이 사설에서 다각도로 보복 조치를 검토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수도 없이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에서 무슨 일이 돌아가는지 깜깜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무능이자 무책임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한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비해서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의 논리는 좀 약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이 사설은 제목이 일본도 중국 수준의 나라인가였습니다. 예. 보도에서 한국과 경제만큼은 친밀한 상호 협력 관계를 깬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왜 경제 외적인 이유로 무역에서 규제를 하느냐고 따집니다. 당연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세계 국가별 호감도 조사에서 일본은 늘 최상위권에 속하는 나라다. 이런 호평을 받는 것은 규범을 지키는 국민, 국가라는 평가 때문일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고요. 예. 또 다음 대목에서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에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이 이 합의를 깼다고 일본이 분노할 수는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합의를 한국이 먼저 깼으니 일본이 화가 날 만하다라고 편을 들어준 것이죠. 예. 이것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일본 측 주장을 네. 조선일보는 거의 옹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대로 별 비판 의식 없이 그대로 실어주는 편입니다. 예. 지금 한일협정 그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보도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네. 좀 설명을 해보면 일본은 한일협정 당시에는 자신들이 준 돈이 경협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랬죠. 그 이유는 자신들의 불법적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사과했어야 하는데 그때 만약에 그것이 이제 배상금이라고 한다면 예.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경역자금으로 준 것이다라고 주장했었죠. 그러니까 불법 식민 지배를 인정 안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또 한일협정으로 개인 배상금까지 다 해결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중적 태도라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우리 언론들이 문제의식 없이 전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예.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국경제의 일부 기자 칼럼은 단순히 일본 측 주장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문사 스스로 그러니까 칼럼리스트들이 일본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문제제기 없이 재생산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일단 조선일보의 예를 들어보면요. 논설위원이 쓰는 7월 5일자 만물상이라는 칼럼에서요. 제목이 청구권과 사법농단이었습니다. 이 보도에서 한일협정 당시 일본이 제공한 경역자금으로 개인 청구권이 해결됐다는 일본의 왜곡된 인식을 그대로 반복해서 이야기했고요. 예. 또 조선일보의 8일 태평로라는 칼럼 삼류에 짓눌려 인류가 빛을 잃어간다라는 보도에서는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에서 받은 자금에는 징용 피해자 배상금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7월 11일에 양상훈 칼럼 우리는 식민 극복 성공했는데 왜 실패한 나라처럼 행동하나라는 보도에서도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에 포함된 청구권 협정은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일본의 자국 내 재산에 대한 국가나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네. 대신 한국은 보상금으로 5억 달러가 넘는 외화와 물자를 받았다라고만 기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한 여러 가지 반론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는 거죠. 좀 심하다 싶었는지 우리 민원련하고 언론단체들이 어제 조선일보 앞에 가서 기자회견까지 하셨더라고요. 예. 저희가 조선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요. 다른 언론사들과 달리 조선일보가 조금 더 정파성에 치우쳐서 일본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를 비판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요. 조선일보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기회로 삼아서 엉뚱하게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조선일보의 3일자 사설 세계는 기술전쟁, 일은 기술보복, 한국은 불 꺼진 연구소라는 보도에서요. 국책연구소가 밀집한 대덕 연구단지에선 오후 6시에 컴퓨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더 일하려면 별도 결제를 받도록 했다고 한다. IT, 통신, 우주항공 등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이나 국가안보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들이 6시만 되면 강제로 문을 닫는 상황이 됐다. 일본이 우리의 기술 약점을 겨냥해 보복을 가하고 전 세계가 과학기술 개발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연구개발자들이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는 기막힌 나라가 됐다. 핵심 기술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려면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이를 지원해야 할 정부는 도리어 기술 경쟁력에 발목을 잡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예. 비판을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 근무 시간 52시간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비판하다 보니까 이 사안까지도 연결해서 보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다른 정책 비판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지적하셨습니다만 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거 네. 이거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제대로 지적을 안 한다. 예. 이 대목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그 문제고요. 또 저희가 하나 지적한 것은요. 조선일보의 그 문제적 보도가 일본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돌고 오면서 악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일본이 전략 물자가 한국에서 북한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하자 조선일보는 8일에 한국이 북에 독가스 원료 넘겼다는 일본 근거 대라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북한산 석탄 밀수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이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11일에는 전략물자 관리도 해명도 엉터리 산업부라는 보도에서 우리 정부를 맹 공격하거든요. 근데 이 보도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 후지TV는 10일 지난 2015년 이후 올 3월까지 한국 정부가 적발한 전략물자 위법 수출 건수가 총 156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서 본 내용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조선일보 5월 17일자 보도에 이 말이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5월 17일 보도는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 가능한데 한국 전략물자 불법 수출 3년 새 3배라는 보도였거든요. 예. 아까 그 말씀드린 11일 보도에서는요, 그 후지TV가 밀수출 안건 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당시 사용된 신경가스, VX 연료가 말레이시아로 밀수출되고 이번 수출 제한 조치에 포함된 불화수소가 아랍에밀레이트에 나간 것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라고도 보도했어요. 예. 이 내용도 5월 17일 보도에 거의 똑같이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자신들이 먼저 보도를 했고 그걸 일본에서 후지TV 등이 따라서 보도를 했고 그걸 다시 조선일보가 받아서 왜 일본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보도한 것이죠. 근데 그 5월 17일 조선일보의 첫 보도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5월 17일 첫 보도는 이 산자부 해명이 나중에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보면은 그 적발된 리스트에 포함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 사례는 일부 국내 업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이 아닌 아랍에밀레이트,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관련 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것일 뿐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에서 일본산 불화수소를 수입해서 다시 수출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의 아까 그 5월 17일 보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회 인터뷰, 북한과 우호 국가들의 불법 수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 제3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는 인터뷰를 전하거든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해서 소제목도 생화학 무기 계열 70건 최다. 제3국 경유 북이란에 갔을 수도라고 갔을 뽑았습니다. 수도. 네. 이거는 그냥 추측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정확한 근거 없이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 의혹을 보도한 이 보도가 결국 일본 정부에게 한국을 이렇게 경제보복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추측성 보도를 사실인양 일본 언론이 보도한 걸 다시 또 인용하면서 새롭게 또 보도하고. 예, 다시 또 보도하는 이야, 거죠. 대단하네요. 예.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에 대해서 좀 더 지적한 거는요. 이성적인 일본을 이상향으로 상정한 반면에 우리 국민들에게는 좀 감정적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을 너무 계몽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도 평가됩니다. 일본은 이성적이고 우리는 감정적이다. 네.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도했냐면요. 1. 계산된 홀대에 말려들지 말고 냉정하게 대처해와라는 13일 사설에서요. 모든 일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본의 특성상 이번 홀대 행위도 의도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냉정 침착한 대응을 주문합니다. 물론 그 철저한 계획이 무엇인지는 조선일보는 절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본은 이성적이고 계획적이니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라고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사카 유지 교수가 여러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조선일보 보도가 조선일보 일본어판을 통해서 일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일본 측을 두둔하는 댓글이 또 일본어로 번역돼서 일본에 제공된다는 것이죠. 네. 이런 보도를 가지고 일본 구궁회체가 또 받아서 쓰고 이렇게 일본의 여론의 한국의 여론은 조선일보 기사로 이렇게 대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일본의 반한 감정을 증폭시켜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책임에 조선일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조선일보 일본어판의 그 제목은 진짜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네. 예. 네. 자, 다음 주제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총파업했고 대다수 그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였었잖아요. 네네. 근데 왜 파업했는지 네. 그분들의 요구가 뭔지 네. 이걸 제대로 보도한 언론이 거의 없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요. 그나마 다행인 건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이 노동자들을 지지한다라는 부모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 그런데 막상 언론 보도에서는 이분들의 요구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기본급 6.24% 인상 그리고 교육공무직 법제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왜냐고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아서 저는 예. 오늘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로 기본급 6.24% 인상이라는 요구를 내건 배경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정임금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정임금제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의 80% 수준까지 올려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공정임금제처럼 자신들의 기본급을 교내 공무원 중에서 가장 낮은 직급인 구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맞춰달라라고 그렇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70% 수준이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교육 공무직 법제화는 자신들의 직종에도 법적인 이름을 붙여달라는 요구입니다. 현재 초중등 교육법에는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로 교사와 행정공무원만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한마디로 자신들을 부르는 직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 이것을 자신들의 신분을 정확하게 좀 써달라라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교육공무직법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016년에 발의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법률안은 기존 교직원들의 이해관계와 얽혀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반발이 있어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교육당국하고 학교 비정규직 연대 사이에 교섭이 예정돼 있었는데 네. 결렬됐잖아요. 네네. 그럼 18일 날 지금 민주노총 총파업에 이 학교 비정규직 연대가 다시 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또 급식대란 얘기 나오고 일부 언론들 또
비판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라도 다시 한번 왜 이분들이 파업하는지를 제대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 비정규직이 중구난방으로 생겨나고 또 제대로 된 처우 개선 없이 그동안 지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론화가 필요하다. 언론이 이것을 좀 보여달라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제도 자체에 대해서 언론사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계속 아이들 밥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는 그 한마디로 숲이 아닌 나무만 보는 그런 보도 태도는 이제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나마 아까 처음에 강조하셨듯이 심지어는 그 어린 아이들까지도 네. 그리고 도시락 싸줘야 되는 부모님들도 네. 파업 지지한다는 얘기들이 나온다는 점. 예, 심지어 학교에서 그런 식의 내용을 공문으로 학부모들에게 보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훈훈한 이야기들은 별로 보도가 많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근데 방금 그걸 훈훈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걸 훈훈하고 안 훈훈하고 차원이 아니라요. 그렇죠. 이건 의무예요. 맞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노동조합과 파업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노동자로 다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마치 다 노동자 안 될 것처럼 가르치자? 예.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갑자기 흥분했네요.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